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규제 개혁으로 그동안 정말 민생과 밀접한 여러 가지 일들, 평소에 좀 하시고 싶었던 말씀들, 그리고 제안하시고 싶었던 일들 좀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생활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인생책으로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선택의 자유가 개인과 사회의 후성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인 토대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되면 그 제약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독과점 이익이나 부당한 지대 이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례별로 소상하게 설명해 놓은 책인데요. 자유는 사회의 총효용, 쉽게 얘기하면 총후생을 올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GDP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국정 운영의 키워드도 자유이며 자유의 큰 틀 안에서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산업입지, 환경, 외국 인력의 3대 킬러 규제를 혁파를 했고 우리 정부 출범 후에 혁파한 규제가 약 1,700건이 되는데 경제의 효과를 산출이 가능한 규제 개혁만 골라서 연구소와 학계 등에서 계량을 해봤습니다. 투자가 64조 원, 매출은 10조 원이 증가했고 국민 부담이 완화된 금액도 무려 26조 원이 늘어서 총 100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 각 기관이 공익 현안과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책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규제라는 쉬운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규제들이 양산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는 독과점 카르텔 이권을 공고하게 만들어서 규제를 없애려면 만들 때보다 수십 배 더 힘들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책에서 밀턴 프리드만은 이런 이권 구조를 이익집단, 관료,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철의 삼각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기득권의 독점 이익을 보장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서 국민들께 이익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공정한 시장에 역행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높이지 못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는 생활 속의 규제들을 정부가 파악을 해보니까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문제, 또 책 할인을 제한하는 도서 정가제 문제, 그리고 대형마트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국민들께서 규제가 개혁되기를 기대하는 이 3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3중 4중의 규제 때문에 제약되어 온 통신 관련 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여드릴 과감한 대책부터 논의할 것입니다.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 정가제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 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할인율을 유연화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 전체의 후생을 올리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영세 서점과 독립 서점이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창 책을 많이 읽어야 할 자녀나 수험생을 둔 가정의 책 구매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출판사도 영업과 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 유형과 판매 방식이 보통의 출판물과 다른 웹툰, 웹소설 등 웹 컨텐츠까지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웹 컨텐츠 창작 작가들은 물론 국민도 도서 정가제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전통시장 공휴일 휴무에 맞춰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올랐다고 합니다. 한 달에 2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공휴일에 지정되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또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릭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온라인 새벽 배송 업체도 없는데 대형마트 새벽 배송까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핵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도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이처럼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 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입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학생들도 오셨고 또 휴대폰을 판매하시는 분, 출판사 관계자, 식당 사장님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계신 어려움과 아쉬움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경청하고 국민께서 누리셔야 할 마땅한 권리인 선택할 자유,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 혁신 노력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노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 1,700여 건의 규제를 신속히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약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열하고 뜨거웠던 규제 혁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편해도 참아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찾고 신속히 걷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생활규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행을 위해 혼신을 다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해 주신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1호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지원하고 동참을 독려한 결과 이해 당사자들이 협심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심판제 등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약 500여 건의 생활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했습니다. 새벽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 수입이 없는 청년과 전업주부의 신규 계좌 거래 한도 상향, 입국 시 반드시 작성해야 했던 휴대폰 신고 의무 폐지 등이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고할 때만 이제 쓰면 되니까 훨씬 간소해져서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준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골목식당 소상공인들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취업 허용 확대,
특정 해역에 출입하는 어선의 신고를 51년 만에 비대면으로 전환해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성을 높이는 등 팍팍한 국민 살림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규제 혁파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외국인도 종업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인력난이 좀 해소될 것 같아서 기대돼요. 국민의 뜻을 받드는 따뜻한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 이제 규제 혁신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그렇네요. 예, 해외 입국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 폐지, 또 청년과 전업주부의 신규 거래한도 상한 상향.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자유를 제약했던 이런 규제들이 예전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편하고 또 불합리한 규제들 우리가 또 많이 찾아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한 분 한 분 소중한 목소리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논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정원 국무 2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정원 국무 2차장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주제 오늘 생활 규제 개혁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일상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규제 혁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파를 통해서 시장 경제 회복, 민생 경제 활력,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통신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단통법으로 모두 비싸게 통신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서정가제로 인해서 웹 콘텐츠 이용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국민 참여 토론의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말에도 마트에 장 보러 가고 싶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형마트 휴무로 불편함을 겪으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생활규제 개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고 불법 보조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화, 추가 지원금 상한 등을 없애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보고자 합니다. 도서와 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산업의 출혈 경쟁 방지를 위해서 도서 정가제를 법제화했으나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 구매자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영세 서점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 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확대해서 국민들과 영세 서점의 부담을 낮춰드리고자 합니다. 주말에 장 보기 편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주말 휴업일에는 마트에서 장 보기도 어렵고 새벽 배송도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불편하고 전통시장의 매출도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개선하고 새벽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가능토록 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오늘 참석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해서 생활 규제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이동전화 가입 회선 수가 약 5,600만 회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뭐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검색, 쇼핑, 독서, SNS 활동, 그야말로 휴대전화는 이제 뭐 필수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의 필수품인 휴대전화, 통신비 요금은 또 만만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또 통신비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말씀하시기 전에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질문이 늘 좀 떨릴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먼저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쪽에 계신 네 젊은 분이신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효빈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은 저에게 정말 분신과 같은 존재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자기 전까지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대학생으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고사양 휴대폰의 가격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보조금 제한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휴대전화가 거의 이제 분신 같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단말기 구입할 때 구입 비용이 점점 더 비싸지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 분 더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앞쪽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 류자입니다. 지금 휴대폰은 온 국민의 필수품이 되었고 휴대폰이 없는 세상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도 4인 가족인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을 사줬어요.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이 물론 다 부담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컸다고 자기들이 통신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어지긴 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요금은 점점 비싸지고 그다음에 휴대폰은 더욱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4인 가족일 경우에 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민 가정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휴대폰을 쓰는데 이 휴대폰은 이제 진짜 의식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되지 않았나 지금 싶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휴대폰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기 휴대폰 가격을 내리고 또한 이제 휴대전화 요금도 내리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서는 저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새 휴대폰이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이게 핸드폰이 너무 오래돼서 내가 뭘 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휴대폰을 이제 장만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4인 가족이 뭐 결합 상품으로 묶어서 한다 그러면 또 한꺼번에 다 같이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그 휴대폰 그 통신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휴대 보조금을 줄 때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통신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좀 저희한테 좀 해서 저희가 좀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휴대폰만 얘기를 하고자 하지만은 저는 이제 휴대폰 관련하여서 이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워치를 저는 아직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담스러워서요. 근데 이 스마트워치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한 사람이 이 스마트워치에 이제 건강 이상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서 금방 조치를 취해서 지금 도움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통신비 또한 휴대폰 가격 또한 또 이렇게 스마트워치 같은 거 저희가 이렇게 국민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그동안 좀 불편하고 또 이제 필요했던 부분들을 아주 뭐 마음 먹고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들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족 단위로 생각하면 통신비 부담 정말 만만치가 않죠. 네, 자 이렇게 소비자 분들의 입장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판매자분들 중에서는 또 어떤 그 의견이나 또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실 분? 네, 뒤쪽에 계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에서 20여 년 동안 판매점을 운영해온 고주원입니다. 저 몇 가지 적어왔는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는 취지의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 취지와는 다르게 공정한 자율 경쟁을 축소 왜곡시키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담합이 국내 거대 통신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저희 영세 판매업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최대 피해자는 바로 소비자, 즉 국민일 것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요금제가 이름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막대한 이익으로만 제공되고 결국은 이용자인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가계통신비만 상승하는 결과로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또 피치 못하게 한 대라도 더 팔겠다는 욕심에 단통법을 어기게 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는 웃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상황만 연출될 뿐입니다. 산업이 살려면 자유로운 경쟁이 필수인데요. 현실은 그놈의 단통법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꼭 이 부분 꼭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중소상공인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복잡하고 어려운 통신사 요금제 및 스마트폰 기능 등 다양한 업무 지식을 소비자들한테 전달로 인해서 건전하고 스마트한 소비를 위한 과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및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판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충이 또 있었군요. 자, 지금까지 뭐 대학생 또 주부 판매자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요. 이 단말기 유통법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염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근무하는 염수연입니다. 앞에서 그 통신비가 가계에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뭐 중간요금제 출시라든지 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새로 뭐 신설하는 등 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그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그 사업자들의 그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해서 이용자 차별을 완화하였고 그 이통사가 유통하지 않는 자급제 단말이라든지 알뜰폰 성장에는 이제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마케팅 영역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나치게 제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말기 유통법에는 이제 지원금을 그러니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그 선택 약정이라고 해서 이제 약정 요금 할인을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약정 요금 할인율이 지원금에 상응하도록 딱 되어 있어서 지원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억제하고 있었고 또 사업자를 전환할 때는 이제 전환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전환에 따른 사업자를 전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니 사업 그 단말기 유통법 이전인 이제 2013년에 번호이동 건수가 1,116만 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453만 건으로 이제 감소하는 등 사업자들의 간의 이제 경쟁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경과되었고 대부분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없으므로 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대가 변한 만큼 이 단통법도 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금 대학생 박효빈 양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거의 분신이죠. 저는 아까 효빈 양은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놓지 않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잘 때도 제 머리맡에다 두고 수시로 깨서 그 뭐 이렇게 오는 소식도 좀 체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책 현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춰드릴까라는 것이 고민을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단통법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금기시된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얘기는 저희가 몇 차례 사실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사실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 그 대신 저희가 굉장히 주력을 해왔던 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 통신 관련 같은 요금제를 좀 낮추는 것들. 결국은 뭐 과거에는 한 20기가까지 데이터 통신을 쓰다가 그 다음은 무제한으로 넘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0기가, 30기가, 50기가 이런 것들을 점점 낮추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요금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6개월 전쯤에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근데 바꾸면서 요금도 과거의 데이터 무제한 뭐 100기가보다는 조금 낮은 걸 선택을 해서 요금을 낮췄는데 제가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금이 훨씬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할부금, 단말기 할부금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동안 내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한 장의 종이로 오는 고지서를 봤을 때는 체감을 못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단통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일부에서는 이익을 보겠지만 사실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혜택을 느끼지 못하시는 그런 법, 오히려 법이 애초에 시작을 했던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뭐 물론 이 법을 폐지했을 때 일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없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지금에서는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추가적으로 실무 담당하고 계신 부처 담당자의 말씀도 직접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현 과장님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통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신시장 조사과장 조주현입니다. 앞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말씀을 주셨고 국무조정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담당자 이전에 저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제 국민이기 때문에 단말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워치도 말씀하신 스마트워치도 되게 큰 부담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 이의 제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말기 유통법이 사실은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2014년도에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국민들의 어떤 과소비 방지 또는 이용자 간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어떤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이통사들의 어떤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어떤 제한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휴대폰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축소했다는 비판도 있어왔고 시장 경제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있어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통사들의 어떤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좀 촉진을 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단말기 통법 폐지 검토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발표해 주신 주부께서 박수를 상당히 크게 쳐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공통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실제로 정책으로 또 이어질 수 있게끔 모두 노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좀 덜어져서 많은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휴대전화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단말기 유통법 규제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서정가제 하면 흔히 이제 종이책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 콘텐츠에도 도서정가제가 도입이 돼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종이책 주로 읽었다면 요즘은 이 웹 콘텐츠를 이용하는 독자층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기술 발달로 독서 즐기는 방식들도 많이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웹 콘텐츠 또는 뭐 도서를 구입하시면서 평소에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으면은 오늘 기탄 없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계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을 즐겨 읽는 독자 김현수입니다.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웹툰을 결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대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서 영구적으로 대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두 번째 방법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영구히 소장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웹툰을 소장하는 것과 종이책을 구매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구매하는 것은 실물로 갖게 돼서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중고거래로 다시 되팔거나 혹은 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을 영구적으로 소장하는 것은 디지털 형태로 빌리는 것이지 이를 소유권으로 갖게 되어 다시 되팔거나 중고거래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벗어나서 이 웹툰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좀 제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이렇게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게 되면 사실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 혜택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웹툰을 결제할 때 단기 대여를 선택하고 그 후 또 보고 싶으면 또 추가로 대여료를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사실 100편이 넘는 이런 웹툰 장편의 것들을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사실 워낙 분량이 많아서 가격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서정가제에서 벗어나서 사실 이 웹툰이 다양한 발전을 위해서 좀 다양한 가격 혜택을 해주시게 된다면 가격에 있어 조금 민감한 청년 세대들은 물론 웹툰을 즐겨 있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증가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요즘 웹툰은 뭐 마스크 거리나 혹은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이 웹툰 원작 드라마로 리메이크 되면서 다시 웹툰을 보게 되는 독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제 미디어 컨텐츠로서 웹툰 원작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수출 효자가 된 것처럼 우리 K 웹툰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웹툰은 도서정가제에서 좀 제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토론회 전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웹소설을 쓰는 작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제 소비자 입장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혹시 웹소설 작가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 도서정가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쓰는 작가 네. 웹소설 쓰는 김서정입니다. 네. 쓰는 작가 입장에서도 한 번에 100편, 150편씩 사달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 할인도 안 하는데.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종이책 시장하고는 시장 형성이나 장르 형성의 역사가 다르고요. 그래서 산업적인 구조나 뭐 방식도 좀 많이 다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웹소설은 무엇보다 연재 중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작품들 사이에서 흥행을 이제 좀 인기를 좀 끌려면 빠르게 시선을 끄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좀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특히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독자 입장에서 이 사람 꼭 재밌을까? 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쉽게 돈과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이제 그래도 할인하는데 한번 보자라고 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프로모션인데 현행의 이제 종이책 중심의 도서정가제가 이제 15% 할인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웹소설 시장은 산업 구조가 다른데 이제 종이책 유통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다 보니까 좀 문화적인 다양성을 저해할 위험도 좀 있고요. 그래서 웹소설, 웹툰은 이제 도서정가제를 적용을 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실 웹 콘텐츠 유통 규제에 대해서 지난해 3월 대통령실 국민제한심사위원회에서는 도서정가제 예외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문체부의 제도 개선 방향으로 권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께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이 도서정가제는 2003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거의 다 됐죠. 그리고 도입 당시에 이게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법에 의해서 3년마다 이 규제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 작년 10월에 재검토 기한이 도래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요. 논의 당시부터도 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사실 도서 출판 업계가 좀 영세하고 또 도서 책, 종이책이라는 상품이 그 공산품이나 농산물처럼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또 문화 상품의 속성도 있고,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출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앞에서도 몇 분 말씀하셨지만 20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웹툰, 웹소설, 이제 이런 그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다 보니까 지금의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도서정가제가 이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에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료를 보니까 웹툰 산업의 규모가 2020년에 약 1조 원에서 2022년에 1조 8천억, 그리고 웹소설 산업은 2020년에 6,400억 원에서 2021년에 1조 400억 원으로 단기간에 웹툰, 웹소설 분야가 거의 2배씩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속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이 두 시장의 매출 규모를 합치면 약 3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수출 상품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나 고용, 소득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제 이 도서정가제로 이 웹 출판물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물론 출판 유통업계의 영세성, 그리고 이 문화상품이라는 그 상품의 특수성,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년 10월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에게 이 웹소설 또 웹툰 이 그 출판 유통에 관해서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근간 개선 방안이 아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모두가 느끼듯이 세상은 이미 많이 달라졌는데 또 획일적인 규제가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은 글쎄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담당자의 답변도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초롱 사무관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문체부에서 도서정가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초롱 사무관입니다. 먼저 여기서 저와 마주하고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해주셔서 토론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웹툰과 웹소설을 좋아하는 독자 중에 한 사람으로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재밌게 봤던 웹툰 이제 곧 죽습니다가 드라마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워 시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웹툰과 웹소설은 그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영화, 드라마처럼 다른 콘텐츠의 스토리 원천으로서의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웹 콘텐츠 시장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뒷받침도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웹 콘텐츠 이용자분들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출판계 등에서 창작자 권리 보호에 관련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작자 보호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 주신 웹 콘텐츠뿐만 아니라 종이책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국민신문고 같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국민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소비자 혜택을 좀 고려를 해서 할인율을 좀 유연화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유연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서점들의 경우에는 또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영세 서점에만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책을 서점에서 구입하는 독자들은 혜택을 받고
또 서점에서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서점이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실무진 차원에서도 이러한 검토들, 노력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으셨고요. 도서정가제 관련해서는 또 종이책과 또 종이책 가격과 관련된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종이책을 사랑하고 또 동네 책방을 좋아하는 독자이면서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주원입니다. 방금 문체부 담당자분께서 하신 말씀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 책방에서 책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현재는 10%의 할인율과 또 5%의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도서정가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동네 책방도 많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동네 책방에서는 책을 둘러보고 결국 구매는 인터넷 서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서점도 손해고 또 소비자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이책을 좀 좋은 종이책을 가까운 동네 책방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은 소비자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문제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획일적인 할인율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네 책방처럼 조금 더 영세한 서점에서는 할인을 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면 저처럼 종이책을 가까운 동네 책방에서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서점도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점과 또 소비자에게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도서정가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니까요. 시대에 맞게 규제를 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겠다라는 문제의식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도서정가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도입 취지가 굉장히 선한 목적인 것이죠. 사실은 뭐 영세한 이 출판 업계를 좀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도서정가제 때문에 오히려 책 가격이 좀 비싸져서 책 소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웹툰 웹소설은 2003년도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아마 뭐 아주 일부에만 있었던 것들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웹툰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제 이게 100편이라고 하면은 말이 100편인 거지 보통 웹툰이 일주일에 한 편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를 해야 100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년쯤 지나면 1회, 2회 때 했던 초기의 스토리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등장인물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사실은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이 체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인물들도 조금씩 변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한 뭐 3년, 4년, 5년 정도 연재를 하다 보면 전혀 이게 내용이 안 되고 그냥 일주일만 한번 보고 말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 웹툰을 갖고 싶어도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은 좀 소장을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도록 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몇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하여간 그 창작자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이것이 너무 가격이 낮아져서 창작자들의 오히려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주십사라는 것을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책방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했었죠.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마음의 고향이었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잠시 틈날 때 가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이 책 저 책 보면서 좋은 책 있으면 가서 부모님께 졸라서 그 책도 한번 사기도 하고 또 조금 커서는 이제 좀 큰 대형 서점들에 가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약속 장소도 돼 있고 데이트 장소도 되고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카페 같은 역할도 같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서점은 동네 서점 찾아보기도 좀 어렵고 큰 서점에서도 그런 역할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결국은 선택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인해서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 좀 체감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영세 서점, 독립 서점 같은 것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강화가 돼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한 법 개정을 고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서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독특한 그 지역의 로컬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K 콘텐츠의 또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그런 문화적 다양성과 로컬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계업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서정가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의 독서문화 향유권이 더 폭넓게 커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이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뭐 가끔 마트를 갑니다만은 유독 마트에 갔을 때 그 상당히 계산대가 복잡하고 붐비는 때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 날이 의무 휴업일인 날인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뭐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대형마트가 한 달에 꼭 2번을 쉬어한다면 과연 일요일이 아닌 좀 평일에 쉬었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먼저 얘기 논의를 좀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서 사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문화센터에서 이제 주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첫 아이 때 임산부 체조 수업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영유아 엄마와 아이랑 함께 듣는 오감 발달 같은 수업도 들었고, 또 초등학생 자녀들과 함께는 뭐 주산이라던가 발레 이런 다양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서 저도 좀 자기 개발을 하고자 뭔가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여성 인력 센터라든가 뭐 부부 발전 센터 이런 데 수업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제 이런 곳은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자격 조건도 있다 보니 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적게는 5,000원부터 3개월 분기별로 해도 10만 원이 넘지 않는 저렴한 수업료로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주로 이제 문화센터 수업을 다녔는데, 일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격주 휴무를 하다 보니까 정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일요일에 정규 수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사주 휴무제 이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일요일에도 이렇게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면 또 저희 이렇게 문화센터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수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보통 마트에는 이런 문화센터뿐만이 아니라 약국, 병원, 서점, 다양한 어떤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런 완화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또 생길 수가 있군요. 그런데 지난해에요, 청주와 대구는 의무 휴업을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에 하는 걸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서 청주나 대구 쪽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이아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이 이제 일요일에서 평일인 수요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변경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주말에 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이제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좀 반겼던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서점이라든지 뭐 약국이라든지 그런 편의 시설들이 좀 이점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일요일에 그러니까 뭐 주말에 이용을 하려다 보면은 문을 닫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이제 좀 불편한 그런 점들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휴무 전날인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리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에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뭐 주차 관련된 그런 이제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계산을 할 때는 또 많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이제 불편함들도 있었고, 진짜 급하게 마트를 또 이용을 해야 될 때에는 그날 이제 문을 연 이제 마트를 또 직접 찾아가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무일이 평일로 좀 변경이 되면서 오히려 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없어졌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편리하게 마트를 좀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봤듯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그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마트 휴무일이 이제 일요일이었는데요. 뭐 서울시를 비롯한 뭐 대다수에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전날에 뭐 아이들 선물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마트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뭔가 많이 좀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살고 있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일에 정상 영업 을 이제 마트들이 했기 때문에 뭐 가족들 선물을 사거나 아니면 파티 이제 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수월하고 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좀 마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청주시처럼 좀 그런 이제 대형마트 휴무일이 좀 평일로 많이 확대가 돼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조금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리하게 이용하셨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사실은 이제 마트뿐만 아니라 마트 주변에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 이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께서 오늘 한번 또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좀 얘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선생님께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중구 남산 일동에서 조그마하게 식당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지금 시대는 물가도 고물가가 올라가고 이래서 참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또 여기가 저걸 일요일 날 또 하는 거 월요일 날로 저는 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노 이래 신경을 썼는데, 어느 날 조금 한 달, 몇 개월 지나니까 이상하게도 거기 오는 손님들이 저들 집에 와서 외식도 하고, 그런 매출이 좀 현재까지만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평일도 휴일도 좀 잘 장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요일 날에 이제 의무 휴업일을 옮긴 다음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손님도 줄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에 쉬는 걸로 바꿨더니 오히려 사람도 많아지고 가게 손님도 많아졌다,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사장분들이 계신데요. 이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이러한데 과연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는지도 좀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춘환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기술교 조춘환 교수입니다. 그 유통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이해관계자의 그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요, 주말에서 평일로 휴일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데, 2022년 12월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거쳐가지고 평일로 규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2023년 2월서부터 8월 달까지 대구에 대해서 의무회를 변경 뒤에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대형마트 주변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소매업의 매출액이 19.7%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구라든가 경북, 그다음에 경남, 부산을 비교해봤을 때 그보다 부산보다도 더 높은 숫자였고요. 더 도무적인 것은 일요일과 월요일의 매출액을 합쳤을 때 전통시장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35%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기존에 대형마트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다면 전통시장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은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형마트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동을 많이 해야지만 매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요일날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하신
뭐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슈퍼마켓 이런 부분도 됐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효과에서는 제가 이제 3개월, 6개월로 나눠서 분석을 했었는데 농수수산물 같은 경우가 3개월째까지는 좀 매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6개월까지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증가한 게 농수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패턴을 바꾸는데 불과 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소비자의 패턴이 바뀌었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했었는데 부정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한 12.5% 정도, 그다음에 긍정적인 효과는 뭐 이렇게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이 87.5%로 거의 대다수의 80% 이상의 그 대구 소비자들이 오히려 의무협에 대해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대문하고 서초구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다음 달서부터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의무협이 변경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사실상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대부분의 일요일날 의무협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의무협이 풀린 고양이라든가 하남, 파주 이런 데로 대부분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킨텍스점이 일산 고양 킨텍스점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2, 4주 매출액과 1, 3주 매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 2, 4주에는 서울에 있는 고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매출액이 1.5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1, 3주는 그보다 낮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화 현상이 주말에 나타나고 있고 주중에 그러니까 주 5일째로 사실상 금요일에도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이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자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방 소멸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방 소멸에서도 사실상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이 활성화됐을 때 지방 소멸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대형마트와 전동시장의 경쟁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전통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 국토 전체를 전국적으로 이제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지방 소멸이라는 이슈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에 대해 공동화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더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계속 규제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산업이 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산업에도 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언급하실 때 동대문 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동대문 구도 2월부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오늘 동대문 구청 담당자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사회자님 말씀처럼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작년 8월부터 이 일을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동안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통시장에서 반대가 심했었는데요. 이게 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열면 전통시장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반대가 심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회의도 하고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각종 자료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대형마트 측에서도 이제 팝업 스토어나 시장 홍보, 상인 교육 같은 그런 상생 방안들을 많이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민과 간이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 전통시장을 설득할 수 있었고 작년 12월에는 이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동대문구가 이제 모두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 협약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집회가 지금 구청 앞에서 보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열다 보니까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휴일에 좀 더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마트 언제 문 닫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 2회 일요일 정도 이제 쉬는 거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대형마트 측에서도 이제 소속 근로자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복지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대문구는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더 편리해지고 또 이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해서 서로 발전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꼼꼼히 따져볼 부분들도 또 따져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시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상생의 길을 찾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역시 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역시 정부와 또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만 비로소 또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다른 규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요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가 이 온라인 새벽 배송을 상당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규제 때문에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는 이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규제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좀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8살, 10살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 임영입니다. 제가 사는 춘천은 수도권과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지방 소도시다 보니까 그 흔한 마켓컬리, 뭐 그다음에 쿠팡 이런 새벽 배송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지역 내에 대형 마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있고 영업 시간 내에는 배송 서비스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말 부부이고 또 맞벌이를 하고 홍천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평일에 장 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낮 시간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괜찮지만 여름철에는 냉동식품이 녹거나 혹은 뭐 냉장식품이 상할까봐 걱정돼서 선뜻 주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제 아이들 학습 준비물을 챙겨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퇴근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챙기고 나서 밤에 이제 준비물을 챙기다 보면 10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 마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무인 문구점을 이용해서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사는 친구는 이럴 경우에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하게 구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도시나 수도권에는 이런 새벽 배송 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춘천 같은 소도시에는 배송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새벽 배송 서비스가 되는 지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것 또한 하나의 지역 차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소한 불편함이 굉장히 저에게는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엄마들이 왜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이사를 갈까 생각해 보면 이런 소소한 불편함이 누적되어서 이사를 가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형마트 점포의 새벽 배송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제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산업부의 담당 사무관께서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부 유통물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연 사무관입니다. 저도 3살 아이를 둔 워킹맘으로서 앞서 말씀해 주신 이미영 시민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 먹거리나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새벽 배송으로 받은 반찬거리로 아이 아침을 먹이고 또 준비물을 챙겨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아직도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지역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방에 사는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제 현재 규제로서 막혀 있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이제 10년 넘게 시행되어 온 만큼 이제 그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었고 이제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속된 대화 소통 노력 끝에 2022년 12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능케 하고 또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상생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산 어렵사리 넘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유통법 개정만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해 당사자들도 다 합의한 내용이고 국민들도 편리해지는 일이니만큼 국회에서도 적극 공감을 해주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상생협약 체결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이제 제가 실국 과장님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을 수백 바퀴를 돌면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 산중이 법안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방에 계신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먼저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에서 새벽 배송 확대를 기다리고 계신 국민들의 기대와 또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주신 대중소 유통업계분들의 뜻이 분명한 만큼 유통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올해도 다시 한번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발이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한번 뛰어보시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1호 규제 혁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대형마트 규제에 관해서는 사실 수년간 노력을 많이 해왔고 사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중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됐고요. 앞서 조춘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춘환 교수님 말씀 좀 듣다가 생각난 게 이제 엊그제 저희 동네 저희 집 사는 데 가까운 데에 이제 성수동이 있는데요. 성수동을 주말에 갈 때 보면 항상 차가 밀려가지고 이 좌회전을 받는데 한 10분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엊그제 그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수동에 이제 대형마트 큰 게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주변에 굉장히 식당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식당들도 다 한산해졌더라고요. 토요일이었는데. 결국 이것은 뭐니까 아까 조춘환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아야 사실 그 지역 그 주변에 상권들이 사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형마트의 영업일 규제는 결국 상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주변의 소매점들이 다 상생의 방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거에서 오는 이익도 클 것이고 그 이익을 또 같이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갖고 계시는데요. 대구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광역자치단체장이 좀 발벗고 나서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그것이 조금 더 쉽게 진전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와 기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실 규제도 많이 지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영세 서점이라든가 독립 서점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도 사실은 로컬 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게 되면 전통시장에 가서 사실은 그 지역의 활기참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그런 전통시장이 지역 명소가 돼서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해외의 그 주요 관광지를 소개할 때 보면 전통시장들이 사실 빼놓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전통시장들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것이 사실 하나의 또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전통시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앞으로 정부가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아까 우리 이수연 사무관 발에서 땀이 나도록 해서 수십 바퀴 수백 바퀴를 도셨다고 했는데 국회를
이 자영업법이 좀 더 신속히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건 사실 그건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또 새벽 보상 문제는 이 마트 근로자나 마트 인근 중소상인의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여러 가지 상생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 사측에서도 노사협의를 통해서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소상인과 상생 협력에도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비단 정부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대형마트의 사측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 그 함께 여러분들이 화합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상생의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모두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의 뜻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오늘 세 가지 부문에 나눠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의 5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하지 못한 규제들로 인해서 국민 생활이 좀 불편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국무조정실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가 도입되고 또 길게 한 20년간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확인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익 직담 중심의 카르텔 또 관료제의 관성에 묶여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본질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 일상의 자유회복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만드는 획일적 가격 통제 또 경직된 유통구조 이런 것들은 국민 편익을 저해하고 민생 물가에 부담을 드리는 규제들이 여전히 곳곳에 산적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유능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의 5번째 생활규제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그동안 겪어왔던 또 생각하셨던 부분들 자세히 말씀해 주신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